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의 신현상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좋은 포럼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보면은 그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님께서 이런 어떤 사회적 비즈니스, 소셜 비즈니스에 대해서 또 어떤 그런 인텐션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김용진 교수님께서 이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해서 그런 임팩트를 만들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거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 발제자셨던 그 공공조달 부분에 그 요한 노기에 대표님께서는 역시 연결 파트너십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떻게 그 공공 부문과 연결할 것인지,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거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있어서는 나석권 그 원장님께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또 아까 보면서 아까 생각이 났던 게 요새 오징어 게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징어 게임이 456억 원을 놓고 싸우는 걸로 저는 이제 그 보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SK가 그 SPC 통해 가지고 지급한 금액이 456억 원이더라고요. 그동안. 그런데 좀 큰 차이는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이 윈 오얼 다이잖아요. 그거를 얻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런 건데 이 SPC 같은 경우는 윈 오얼 런을 말씀을 하시고 또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그런 어떤 투자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한국이 세계에 얘기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실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시민사회 또 이런 와의 협력 분야에서는 그 앤드류 오브라이언 선생님께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B2B, B2C와 어떻게 연결을 할 거며 밸류 체인을 어떻게 이제 집어넣을 것이며 이제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결국 자금 조달과 판로 개척이었는데요. 그런 자금 조달에 대한 측면에서 뭐 SK의 SPC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중요한 실험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 판로 개척 측면에서는 영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실험들이 또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우리 이런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진 이렇게 토론자들께서 같이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분들께 좀 마이크를 넘겨드려서 또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분은요, 정선희 카페 오아시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정선희 이사님께서 오늘 또 발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이사님께 먼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첫 번째일 줄 몰랐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저는 여튼 세 가지의 발제 주제를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어떤 성장이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노기에 씨가 말씀하신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조달은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파트너로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기에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이 특히 사회적 기업의 경우가 그랬죠. 재정 지원, 인건비 지원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어떤 육성하는 이러한 좀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정부 의존이나
어떤 시장 경쟁력의 어떤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여태까지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정책 기조들은 이제 서서히 변화하고 있기 시작하지만 여하튼 정부의 공공 조달은 이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육성과는 달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시장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노기에 씨가 발표하신 이런 올림픽 파리 2024 올림픽의 어떤 엄청난 조달을 활용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올림픽을 통한 어떤 조달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죠. 실제로 사회적 기업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재생 등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파리 2024 올림픽의 경우에는 그 계획이 좀 더 원대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ESS 2024가 굉장히 중간자의 역할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입찰에서 보통 재정적인 안정성이라든지 전문성, 경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입찰 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건에서 상당히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기에 씨가 제시하신 서브 컨트랙터, 그러니까 큰 기업의 어떤 서브 컨트랙터가 되는 이런 협력 관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관계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이 보조적인 역할이나 들러리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과연 장기적인 어떤 발전, 이 사회적 기업의 어떤 임팩트를 장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떤 디자인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중간 기구로서 ESS 2024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계에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공공 조달이 확대되면 될수록 이것을 사회적 임팩트를 확장하려는 기회로 보기보다는 사업 기회로 보는 이런 이제 기업들도 사실 많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조달의 어떤 확대나 이 사회적 기업의 참여들이 임팩트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사회적 가치가 높은 작은 기업들이 소외되는 이런 좀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석권 원장님의 발표에 있어서는 사실 그동안의 사회적 기업 영역에서 SK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 이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것을 공공 조달이나 어떤 지원으로 연결하는 이러한 어떤 육성 패러다임에 굉장히 SK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제 민간 기업과 사회적 기업과의 파트너십 문제니까 이 파트너십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자와 이런 어떤 수혜자의 관계로 이어지는 어떤 파트너십도 있고 또 공익 연계 마케팅 같이 마케팅을 같이 하는 파트너십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서플라이어가 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급자가 되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그 기업이 소비자가 되고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서플라이어가 되는 관계보다는 이런 어떤 자선적 관계가 더 좀 주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비자 서플라이어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앤드류 오브라이언 씨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특히 연대라는 것이 이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이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참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이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사회적 기업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그 사회적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브라이언 씨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에서는 이 팬데믹 시대에서 사회적 기업이 더 이렇게 힘과 가치들이 발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가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로열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필란트로피의 영역 안에 가둬두면은 이들의 어떤 변혁적인 포텐셜을 발휘하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한테 다가왔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시 사회적 경제 시민들에 대해서 1,300여 명의 시민들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경우 대부분이 사회적 경제를 복지나 어떤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연관해서 바라보고 있고, 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어떤 이런 로열티가 과연 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국에서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꼭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그 발제자님들께서 연사님들께서 잠깐 답변을 생각하시는 동안 토론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연사님들과 또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방식은 우리 정선희 이사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으셔서 그걸 이제 여쭤보면은 연사님들께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아이쿱 생협연합회의 오기복 상부님께서도 또 보니까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세 분의 연사님들께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철종 함께 일하는 세상 대표님이 계신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사회적 기업의 1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런 공공조달 부문에서 또 굉장히 많은 경험들과 또 이런 인사이트가 있으시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과거를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현재의 어떤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철종 대표님께 제가 좀 말씀을 부탁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민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런 사회적 경제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플로어에서 지금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개를 골라서 여기 계신 연사님들과 또 옆에 계신 토론자님들께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요한 노기에 대표님께서 그 좀 답변이 준비가 되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맺어진 그런 계약수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었고요. 그리고 또 더 큰 입찰의 경우를 보면요, 이렇게 좀 더 큰 기업에 대해서 하도급으로 사회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발표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드렸는데요. 우리가 음식 서비스 얘기를 말씀드렸죠. 선수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을과 함께 손을 잡는 것이 좋은 옵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수익도 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것이 이렇게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협업을 하는 것이 좀 좋은 옵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이 배우고 또 장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분명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이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을 그냥 어떤 들러리로 그냥 여기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앤드류도 아까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뭐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래서 이 조직들이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사회적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뭐 어떤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들이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런 협력업체 공급사들보다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협력업체, 기존의 공급사랑 직접적으로 경쟁한다.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 케이터링 회사다라고 하면요, 좀 더 큰 그런 공급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요, 즉 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실업이 되었던 사람들까지도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회사들과 직접적인 어떤 1대1 경쟁과 또 비교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클라이언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계약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되어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는 큰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나석권 원장님께 또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선희 이사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기부자와 후원자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로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한번 누군가는 고민해야 될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고요. 앤드류 씨가 이야기했던 중에 보면 영국의 Buy Social Corporate Challenge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미국의 Supplier Diversity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공생형 발전 모델이 정착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입장에서도 어쩌면 시장 경제,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 원리를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적 가치도 추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에서 우리 사회적 기업들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독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시장 원리에 따라서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우리가 우월한가, 비교적으로 이제 상대 우위가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 볼 때도 이제 그 제품을 사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에는 그냥 값이라든지 프라이스나 퀄리티 위주로 물건을 고민했는데 이제는 그런 재무적인 것 이외에도 non-financial, 비재무적인 것까지 다 아울러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업 제품들의 가치도 좀 더 포괄적으로 봐주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겠다. 그렇게 공급과 수요가 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넓게 보게 된다 그러면 시장으로서는 이게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올바른 가치가 평가받을 것이고 또 사회적 기업은 더 많은 제품 매출을 위해서 항상 경쟁력을 발휘하고자 애쓰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ESG가 많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들 간의 경쟁은 어쩌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ESG가 많이 강화되면서 non-financial, 비재무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들이 좀 어드밴티지가 있는 면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균형을 찾아가는 운동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은 시장 원리를 인정을 하고 이에 맞게 체질 강화, 변신 내지는 ESG를 좀 더 제품과 서비스에 구현한 노력들이 따라준다면 참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한 노기에 대표님과 나석권 원장님께서 또 좋은 답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앤드류 오브라이언 이사님께서 다음 답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고요. 제가 이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영국에서 늘어났죠.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영국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의 브랜드와 또 그 가치가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어떤 과제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또 너무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은 복지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들은 파트너십이 민간 부문에 있어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또 통계를 좀 드리면요. 영국 통계인데요. 그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그런 방식을 보면요. 영국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런 것을 계산한 것을 봤는데요. 영국의 그런 민간 부문, 사회적 기업들을 포함하는 민간 부문의 경우에는 그 국가 보조금이 1,000억 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인해서 이 정도로 많은 보조금이 민간 부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류상으로는 그 2배 정도의 이익만 내고 있을 뿐이죠. 민간 부문요. 그래서 민간의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만 그런 국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차별점이란 것은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자체도 그렇지만 고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임팩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입되는 그런 자금에서 가장 큰 효용을 보고 싶을 텐데요. 소비자, 기업, 정부 다 그럴 텐데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가 바로 그러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최대한의 그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측정도 더 잘하고 있고 이제 설명도 더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론 국가의 보조도 받고 그리고 또 민간 부문과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겠지만요. 고객들은 제품마다 같은 제품에 대해서 그 가치가 어떠냐라고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의 어떤 관심사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상태 등등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프리미엄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그 제품이 어떤 사회적, 환경적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또한 뭐 투자도 더 유치할 수가 있고 또한 생산성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민간 기업도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25세 이하의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그런 제품이라면 12%를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람들이 이만큼 더 지불을 할 용의가 있다, 사회적 가치가 있다 하면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하마드 유누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런 프리미엄 그 추가적인 가축이 다시 재순환되고 다시 경제로 그것이 유입되고 다시 사회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그런 프리미엄을 가능하면 많이 끌어와서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된대요. 지금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또 한편으로는 소셜워시나 또는 그린워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문에서 여러 가지 연대와 협력을 계속해서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좀 더 강력하게 글로벌하게도 더욱더 연대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들, 한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사회적 기업들 간의 그런 글로벌한 연대를 구축하고 또 글로벌한 통상을 하면서 서로 더 강력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질문이 좋으니까 답변들도 너무 좋은 답변들이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선희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좋은 답변해 주신 세 분 연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브라이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또 그런 어떤 소셜 워싱, ESG 워싱 같은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어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등급이라든가 평가보다도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또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또 오기복 상무님께서는 또 이와 관련해서 좀 질문들 좀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이쿱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최애 회사 최애라기보다 제가 더 굉장히 좀 좋아하고 또 이제 많이 벤치마킹과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회사인데요. 또 이 아이쿱 생업연합회 오기복 상무님께서 이제 좀 질문을 해주실 거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또 아이쿱은 그 기후 위기 저감을 위해서 또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신 다음에 우리 세 분 연사님께 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쿱 생협의 오기복입니다. 오늘 세 분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여러 발제 중에서도 사실은 앤드류 오브라이언 씨의 그 소비자들의 일단 반응들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을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아이쿱 생협이 조금 아까 이제 그 차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이쿱이 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과거 한 20년 전부터 핵심적으로 봤던 것들은 농업 문제, 그 다음에 식품의 안전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목했다면 저희가 2017년 전부터겠지만 주요하게 본 것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자 생협이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그에 대한 대응책들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177개 법인들의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간 또한에서 이 내부 구성원 또한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는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사회 불평등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농업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서는 기후위기, 환경적 위기가 시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합의해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봅니다. 그 지점 안에서 저희가 2018년도에 한 1년여 정도의 고민과 노력 끝에 내부적 합의로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앞장서서 노력해보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 합의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합의의 과정에 이르기까지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었고 이 합의를 도출을 해서 다음 단계의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이제 질문도 드리겠지만 이 난관 앞에서도 뭐냐면 어쨌든 탄소 문제, 탄소 넷제로라고 얘기했지만 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라면 생산, 유통, 소비 단계를 아우르고 있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어떤 노력들을 했을 때 실제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고 그것이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고 또 역으로 탄소 제로에 나아가는 거에 대한 결과가 기업 브랜드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다시 말하면 그 결과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보여주는 이 이제 물 같은 경우가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고민했던 지점 안에 있는데요. 사실은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습니다.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량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1인당 1년간 한 96병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수병으로, 일회용으로. 그러면 플라스틱 생수병을 대체하는 것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실질적으로 일회용 생수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환경에서는 뭐냐면 일회용 용기만으로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그 시간의 속도만큼도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플라스틱 생수병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대체제로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종이로 그 대체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생수가 아닌 종이팩에 생수를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팩에 담았다고 해서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플라스틱 총량은 줄일 수 있었지만 일회용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 일회용이 어차피 종이팩도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 딜레마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까 그린워싱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라 그럴까요? 천연가스가 뭐보다 나을까요? 석유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천연가스가 재생에너지보다는 어때요? 못하겠죠. 그러면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A라는 것만이 최선이다라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희는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가라는 고민을 했고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스텝들을 밟아 나가자라는 생각에 이런 변화들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세 분의 발제 중에 저는 큰 범위의 첫 번째는 사실 사회적 기업들은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던 운동선수 365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라는 지점 안에서도 나오고 공공조달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확산되고 사회적 가치들이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회적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지점 안에 공공조달에 있어서의 국가적인 법제도 환경,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가치들을 충분히 평가받으면서도 요거는 요한 노기에 씨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공공조달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뭘까? 이번에 이제 운동선수 365 비즈니스 엑셀레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경험했던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정부 지원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발제자분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부 지원 시스템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 발제 두 번째 그 나석권 원장님께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모두의 아이쿠비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적 합의 또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을 때 역으로 브랜드 가치로 어떻게 높아져서 실제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분석하고 평가했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콘만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 사회 문제는 되게 다양할 텐데 이 안에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의 이제 ESG 경영의 사례들, 그 다음에 ESG 경영이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발현돼서 역으로 그 기업 가치,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줬던 사례들이 아까 모두에 조금 몇 가지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그걸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주주자본주의 입장에서 아무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지만 주주자본주의 입장에 입각한 법제도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SK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민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법제도 환경이 갖고 있는 딜레마 한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제도적 환경에 대한 변화들이 어떤 지점에서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앤드류 오브라이언 씨에게 가장 저희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겠지만 첫 태양광 버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태양광 버스라는 것이 약간 소개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측면인지 아니면 버스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인지 이것에 대한 좀 더 궁금함이 있고요. 저희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게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실제 섬유로부터 나온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고 하는 지점들이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저희처럼 소비자들 입장에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 이르는 과정 안에서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기 위한 영국의 주요한 사례들이 있는지 또한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쿱이 갖고 있는 고민 속에서 실제 내부적 합의 또한 굉장히 어려운 관계인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 또한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고민을 했고 그것을 측정해서 실제 사회적 가치로 충분히 평가받았을 때 실제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 하나는 법제도 환경, 또 하나는 민간에서의 또 그러한 ESG 경영 사례, 또 하나는 영국에서 보여줄 수 있는 첫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패션,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뭐죠 마지막에 생산 유통 단계에서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사례들이 있다라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반대로 앤드류 오브라이언 대표님께 먼저 답변을 듣고요. 그 다음에 나석권 원장님 그리고 유한 노기의 대표님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앤드류 오브라이언 이사님께서는 4시 반에 좀 먼저 나가셔야 돼가지고 이 답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늘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오브라이언 대표님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Anna.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이제 떠나야 돼서 죄송하고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일단 버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장벽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문제는 남아있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그런 기술들이 이윤에 도움이 될 때까지 발전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혹은 다른 기업들이 먼저 하면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레몬 칼라 가 이제 상징인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 많은 그 사회적 기업들이 보여주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다른 기업들이 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이윤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실제 그 브라이튼의 사례들을 보면 이 교통 부문에서 이런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단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먼저 움직이는 사회적 기업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지속가능 패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영국 기업들이 매립지로 갔을 그런 의류, 폐기물들을 새롭게 탄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그러한 녹색 전환을 선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소비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치를 더 인식을 하면은 같은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좀 혼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책임 있는 소비의 방법인가? 일단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성과라는 것을 더욱 잘 측정하고 그것을 더 잘 증명해야 되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영국에서 이만큼의 사회적 성과 가치를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국가 차원의 규제가 없습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런 주장의 진실성을 검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국에서 일부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들과 상당히 좀 유사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효과를 살펴보면 더 적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수병 사례를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벨리워터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그 생수를 제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생수를 사면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100% 아프리카에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자선단체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 말고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생수 기업인데요. 이름은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생수를 팔면서 수익의 일부를 일부라고 하죠. 수익의 일부를 펌프 에이드라고 하는 역시 그 아프리카 식수를 제공하는 자선단체에 제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익의 일부가 몇 %나 되는지 실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00만 파운드 이상을 그 자선단체에 제공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 유사 캠페인을 펼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비슷한 곳에 기부하고 캠페인 컬러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혼동을 하도록 사실상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어떤 기업의 정식적인 형태로 가치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소비자들이 어떤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를 다 읽어볼 거라고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협동조합 운동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살 때는 협동조합이 뭐고 그 이윤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과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기업 하면은 사회적 성과, 임팩트와 아주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측정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회적 기업에서 사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그런 제품을 사는 것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기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더욱더 강화돼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도 더욱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스부터 생수까지 사회적 기업이 이제 싸워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은데요. 영국 강국에서 모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사이트 나눠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나석권 원장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기복 상무님께서 또 아주 의미 있는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내용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의 ESG 사례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이제 질문으로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그 업 자체, 사업 자체에 SV가 내재되어 있는 기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석유 회사, 배터리 회사, 뭐 반도체 회사가 친환경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ESG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업에다가 비즈니스에 ESG를 녹여내는 행동 변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근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태생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SV가 내재화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ESG의 어떤 실현이 훨씬 더 쉽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까 차트에서 설명드렸던 4EN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친환경 비료나 친환경 연료를 만드는 거죠. 이게 좀 더 나아가서 SK 에너지라는 회사와 파트너가 되어서 미얀마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똑같은 사업을 해서 바이오 에코 퓨얼, 에코 연료를 만들어서 CDM 사업으로 유엔에서 인정을 받아서 수익까지 올리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내재된 사업을 출발을 해서 경제적 가치까지 만들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타스텍스라는 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시면 불가사리가 어부들한테는 참 버려지는 아주 흉물이라고 합니다. 그 불가사리를 모아서 새롭게 친환경 제설제를 만드는 거죠. 눈을 녹게 만드는 세상에 없는 친환경 제설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제설제가 카나다에서, 스웨덴에서 눈 많은 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친환경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 버려지는 불가사리를 친환경 제설제로 만들어서 돈까지 벌고 있다. 이미 우리 주위에는 SV가 내재화되어서 수익을 버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신 게 한국에서는 ESG 경영을 좀 확대할 때 법 제도상에 좀 한계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예, ESG는요,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긴 했습니다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한 기준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재무 성과 이외에 비재무 성과를 바로 ESG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법 제도 이제 이런 ESG는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하드 규범, 강행 규정으로 평가받기보다는 MSCI, DJSI와 같은 평가 기관의 지표, 인덱스로 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드 규범이 아니고 소프트 규범이라는 거죠. 현재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런 ESG를 법령화하려는 또 움직임이 좀 있긴 있는데 제 생각은 그거보다는 우리 생태에 정말 중요한 ESG 기준, 지표를 먼저 확인하는 것,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내부 합의를 통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 생태계 내에 행동 규범이나 룰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ESG 좋다고 해서 무조건 법령화하거나 강행 규범 만드는 것은 나중에 또 백하기가 참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ESG를 가로막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요즘 저희뿐만 아니라 젊은 MZ 세대들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노력을 해서 흔히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쁜 기업의 불매 운동처럼 나쁜 법령도 없어가는 샌드박스 룰을 이용하든지 해서 풀 수 있는 길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요한 노기에 대표님께 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해서요. 정부가 그렇게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공공조달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할 수가 있는가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단계별로 다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좀 더 개념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최상위 시스템을 논하자면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하고 또는 무조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부문의 경쟁력 자체를 키울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단계별로 그렇게 마련해 갈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쟁력 자체를 향상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회사들과 같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더라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의 사업체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사회를 어떤 관리를 제대로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그런 입찰을 수주하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상무님과 정선희 이사님께서 사실 쉽지 않은 질문들을 던져주셨는데 우리 세 분 연사님께서 정말 정성껏 대답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1세대 함께 일하는 세상의 이철종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B2G 영역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조달이죠. 공공조달 영역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이철종 대표님께서 또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함께 일하는 세상의 이철종입니다. 저희 회사가 다음 달에 창립 19주년이 되는데요. 그렇게 긴 기간이 된 것 같지 않은데, 글쎄요, 지금 오늘 국제 포럼에서 발표되는 사례를 들으면서, 글쎄 19년의 시간도 제법 긴 시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그 연사분들 사례에서 프랑스 사례를 보면서 왜 런던 올림픽 사례가 생각이 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미 런던 올림픽을 국내에서 벤치마킹하자는 여론들이 많이 형성됐었고 그걸 통해서 평창 올림픽에 반영하고자 하는 활동을 이뤄내자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내자는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평창 올림픽 내에서 좀 제가 심하게 표현하자면 사회적 경제의 평창 올림픽 진입은 거의 처참한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처참한 수준의 결과들이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어떤 이런 그 전 세계적인 이벤트 영역이든 아니면 공공 조달 영역. 작년 전체 그 공공 조달 시장의 규모가 175조까지 성장을 해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 국가 재정 규모에서 보면 500조라는 재정이 움직이고 있고 전체 국내 총생산의 한 20%에 해당하는 영역의 재정들이 공공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점에서 여전히 사회적 경제는 글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뭐 실적으로는 뭐 3% 내외를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건설 부분을 합친 전체 조달 시장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
1% 남짓한 그 사회적 기업의 진입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제가 나누어서 보고 있는 정부 시장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175조에 이르는 조달 시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무 시장, 그리고 바우처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 시장, 바우처만 20조 시장이거든요. 거기에 뭐 공기업이라든지 준정부 기관들이 운영하는 사회공헌 예산 사업들, 이 4가지 영역의 시장 영역에서 글쎄 사회적 경제가 한 10% 범위까지 진입하고 성과를 올리고 있는 영역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포럼의 어떤 주제 발표들을 통해서 실은 우리한테 묻는 질문들이 좀 더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사실 그 사회적 경제 주체, 그리고 또 공공 부분, 그리고 민간 소비 부분 모두가 좀 새롭게 좀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숙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제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그 계약의 원칙이죠. 뭐 보통 이제 민간 계약과 구분할 때 얘기하는 공공의 계약의 원칙 특성 3가지를 얘기할 때 합법성, 그리고 공정성, 투명성을 얘기합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이란 게 형식화됐을 때 얼마만큼 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란 것들이 오히려 실체적인 성과와 어떤 그 수혜 혜택들을 만들어내는데 걸림돌이 돼가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 부분들을 짚어보는 공공의 주체 역량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딱 한 조문 들어갔습니다. 법령에 그 시행령에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조항이 한 조문이 들어가 있죠. 이건 시혜적 조항입니다. 결국 공공조달 안에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안에 사회적 경제가 시혜적 대상으로서 명문화되는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데는 2가지 문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참가 자격에 대한 문턱, 그리고 1순위 낙찰이 될 수 있는 순위 선정의 문제의 2 트랙을 넘어서야 계약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참가 자격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공공사업을 진행시키고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적합한 어떻게 보면 조직 형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유형 중에 하나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민간 위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왜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 사무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 실은 많은 공공사업 영역에서 지금 그 윤우스 총재께서 말씀하셨던 이익의 독점, 이 부분들이 공공사업에서도 계속 발생되는 문제들을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본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결합됨으로 해서 이게 그 공공사업 안에서의 어떤 이익의 독점 현상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조직 형태 구성을 갖고 있는 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확산되고 있는 유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담아내는 환경으로 가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지금 사회적 경제가 공공조달 시장 안에서 또 조달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 영역의 시장 안에서 비중 있게 의미 있게 그 영역을 차지해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공공시장 안에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제도 안에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안에 원칙적인 구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사회적 경제를 공공조달 안에서 시혜적 대상으로서 진입시키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공공 부분의 어떤 공공 혁신들을 이끌어 나갈 선도 주체이고 파트너로서
사회적 경제라는 조직 형태가 공공사업에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삼는 계약 원칙, 규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공공 부분에서의 어떤 노력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는 저는 아까 이제 사례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소셜 워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그런 제도 환경의 추진들의 근거가 되고 설득력을 갖게끔 하려고 하면 사회적 경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선도 사례들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지점에서 사실 여전히 사회적 경제가 지원금의 보조금에 좀 기대어가는 특성,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어떤 실패를 축적해 나가고 모험을 걸고 도전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 부분에 대한 어떤 혁신 사례들을 사회적 경제가 계속 형성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사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사회적 경제를 하나의 원칙 조항으로 집어넣는 부분에 대한 글쎄요, 이제 여론이라든지 지지들이 형성될 수 있는데 그 심을 형성하는데 여전히 사회적 경제가 좀 약하다는 부분들이 계속 좀 인식되는 것 같고요. 그런 지점들을 사회적 경제가 좀 풀어나갈 숙제로 계속 안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비 영역에 있어서 연대 소비라고 할까요? 그런 지점에서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 소비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결국 유통의 문제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해줄 뭐 지금 SK의 사례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유통은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점에서 사실 이제 대기업들이 사회적 경제하고 협업할 부분들이 역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회적 성과에 대한 현금적 보상도 있겠지만 실은 사회적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 플랫폼 경제 조직들이 얼마만큼 소비자들에게 그 사회적 경제 미션 비즈니스들이 더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의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해주고 그것이 일회적 그리고 시혜적 이벤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공급 조직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통체들에 있어서의 어떤 영역들을 확고하게 좀 자리매김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지금 사회적 경제가 공공시장뿐만 아니라 민간시장 안에서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그 복지에 국한되어 있는 영역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모든 그 영역의 사회적 문제들을 같이 해소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주체로서 좀 당당하게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들을 들으면서 좀 우리 내부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그 지점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또 이철종 대표님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저는 아까 나석권 원장님 말씀하신 윈 오어 루즈가 아니라 윈 오어 런이라는 얘기를 또 생각이 났는데요. 한국에서 저희가 또 그런 평창 올림픽 때 그런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또 저희 입장에서는 배우는 기회가 되고 또 이번에 요한 노기에 대표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그런 나오는 성과들과 거기서 얻어지는 교훈들이 또 앞으로 우리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철종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떤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당당하게 이제 파트너로 어떤 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나 제도의 정비도 어떤 시혜를 더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이제 설 수 있게 이런 밸류체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이제 되어야 될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가 어떤 공공사업 영역에 그런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발굴하고 그 부분에서 확장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저는 굉장히 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요한 노기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따는 게 아니고 그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런 옆에서 돕는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아마 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 지식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가 좀 됩니다. 또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어떤 그 연대라든가 협력의 힘, 파트너, 어떤 동등한 파트너로서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마침 또 오늘 나와주신 우리 토론자님들 중에서 한국 사회적 경제 연대 회의의 강민수 정책기획위원장님께서 지금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강민수 위원장님께 저희가 이런 어떤 그 사회적 경제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또 어떤 연대라든가 또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어떤 또 지혜로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의 강민수라고 합니다. 연대의 혹시 모르실 분도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의 연대 단체이고요. 오늘 현재 56개의 단체로 민간 조직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마지막에 이 발언을 하게 돼서 사실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뭐가 조마조마했냐면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또 앞에서 다 하시면 토론할 내용이 없어서 안녕 계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갈 줄 알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다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려고 하는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이라는 논의를 이렇게 중요한 테이블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인데요. 조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체성 그러니까 좀 느낌이 안 오는데 오늘 이제 그 발제하신 분들의 기조연설이나 발제하신 분들의 얘기로 맥락으로 돌아가면 그 ESG 경영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ESG 경영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그 내에 보면 E하고 S는 저는 충분히 다루거나 어떤 느낌들이 있었는데 ESG에서 G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는 아마 환경을 말하는 것 같고 S는 사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G는 뭘 말하는 건가? 혹시 뭐 게임 같은 거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다루지 않으면, 그러니까 G라는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으면 ES를 한다고 G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ES를 충분히 다룬다고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을 고려하고 사회를 고려한 소싱을 한다고 해서 조직이 민주적으로 저절로 운영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개인적인 사견인데 ESG 말고 GSE는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오히려 저희한테 부족한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매우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사장님이 결정하고 종업원들은 따르는 방식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정말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더라도 영국의 수마처럼 온 직원이 다 함께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몬드라곤의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그 내부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한 지배구조와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생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내부 조직의 구성원과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논의하는 것 들어보면 이제 사회적 가치를 잘 못하면 워싱이다 이런 얘기 듣는데 저는 민주주의를 못해도 워싱이라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사회적 워싱이라는 게 소셜 워싱이라는 게 꼭 그 업무를 소싱할 때 환경적으로 그다음에 공정한 가치를 가지면서 소싱하는 것만 워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내부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를 조금 깊이 있게 G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장 첫 번째고 그게 빠지면 ESG는 사실 오히려 껍데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토론자들
한번 질문 전체적으로 플로우와 함께 해보고 싶은 얘기고요. 두 번째는 외부입니다. 조금 우리의 문제인데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 참 외부의 문제인데요. 사회적 경제 역할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맥락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 정선희 이사장님 그 서울시의 우리 시민들이 그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말씀 주신 것에서 굉장히 잘 드러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조금 얘기하면 뭐 노동통합형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소개됐었고. 근데 저는 그 사회적 경제라는 게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를 바탕으로 조직되고 구성원들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고 국가 및 시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향하면서 연대의 실천을 통해 현대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연대는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거든요. 그 이 정의에 부합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제를 보면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다 이런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사회적 경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서서 사회적 경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처한 불평등이나 양극화나 기후위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 주체들 역시 스스로 그런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지적들을 저는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여기에 조금 그 불편한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여 드린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다가 그 학생들을 인턴을 이렇게 좀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실망하는 경우들을 좀 봤습니다. 그 거버넌스 측면에서 굉장히 좀 너무 이제 가치를 중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좀 그 언로가 좀 막혀 있고 거버넌스가 좀 너무 약간 뭐 요새 사람들 얘기로 하면 라떼식이다, 좀 꼰대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같이 이게 한국의 어떤 고유의 어떤 문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세대의 특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 젊은 세대들 MZ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MZ 세대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성 세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또 많이 앞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또 그 지금 굉장히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마무리를 할 때는 일단 오늘 그 요한 노기에 대표님께 오늘 이렇게 같이 토론과 포럼에 참석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또 이렇게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석권 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또 여러 토론자님들께도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노기에 대표님 오늘 이렇게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오늘 이렇게 포럼에 참여하시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는지 잠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무척 기뻤고요. 그리고 또 매우 유익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국에서 어떠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저희도 오퍼레이션이 이제 한국에서 또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요. 그 공공 조달과 그리고 또한 스포츠 행사 등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 기업들에게 또 이제 얼마만큼 그런 입찰에서 그 성과가 돌아가야 될지 뭐 5%, 25%가 될지 뭐 등등 이런 뭐 수치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하는데요. 이것 우리가 뭐 유연하게 가야 하겠지만 모든 이러한 공공 조달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준을 높이
높이고 이런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기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은 뭐 2%, 1%, 10%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 비중을요. 이것은 합의를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그런 관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를 어떻게 뭐 이행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하면은 10%까지 합의에 도달하고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회적 기업의 비중이 왜 아직 10%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부터 우리가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수치가 나오게 됐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그리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또 나라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차원에서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기후 변화를 뭐 2025년까지 많은 그런 뭐 목표를 세우겠다라고 하고 또 이 중에서도 뭐 사회적 기업과의 그런 공공조달에 있어서의 비중을 더욱더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택의 여지 때문에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잘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그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ESG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그런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 수치를 그냥 기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최적이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조달에 있어서 하는 방식도 많이 바꿔야 될 것이고요. 10%를 사회적 기업으로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라 10%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레버리지가 되는구나라고 간주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뭐 CO2를 줄이겠다라든지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 매우 적임자다. 이런 사고 흐름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또 수주에서 사회적 기업이 입찰을 따려면 바로 사회적 기업이 그만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까지 올린다 하면은 그런 결과로서 나와야 하는 수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노기에 대표님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 성공 다시 한번 기원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좋은 인사이트 저에게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석권 원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패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ESG란 단어가 또 이야기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강민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구조, 지위가 많이 약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또 많은 기업계 쪽에서는요. E와 S가 잘 진행되려고 하면 결국 G에 대한 이해가 수행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어느 포인트 못지않게 G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렇게 ESG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경쟁력이 하나 더 부과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까 두 분 에서 말씀 주신 분들 말씀처럼 콜라보, 파트너 형태로 함께 찾아가는 노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포럼을 자리를 빛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신 토론자 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발표하신 순서의 역순으로 이번에 강민수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재미있고 뭐랄까 격조 있게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필요한 ESG에 대한 이해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나누고 보완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거대한 사회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혁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좀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저도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수 위원장님께서 또 하지만 아까 사람들이 이제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용기 있게 해주셔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저희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철종 대표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그 강민수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거 하나만 받아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사무들 중에 제가 보는 6대 사무가 있습니다. 복지, 교육, 문화, 안전, 환경, 주거. 이 6가지 공공부문 지자체의 핵심 사무는 강민수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G가 전제돼야 됩니다. 대부분 다 민간의 전달 체계들을 활용해서 그 공공사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항상 사고가 터지는 건 이 G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사고가 터지거든요. 결국 그 E와 S를 실현시키는 사무들이긴 하지만 G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E와 S의 지속 가능성들이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6대 사무에 있어서 공공 부분이 특히 G가 정립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를 진입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는 계약 원칙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공공행정사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신뢰도 그리고 참여도 그리고 지속 가능성들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지점에서 좀 더 이런 6대 사무의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진입 자격들을 가질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아까 정말 20년 동안 직접 필드에서 겪으신 그런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너무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오기복 상무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큰 주제를 다루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한계들은 사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으면 실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주제들이 좀 도출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강민수 대표님 말씀하셨던 주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한번 ESG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자리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나석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사회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조직으로서의 특징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조직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또시 민관 일단 공공조달의 영역에 있어서는 또 경쟁력을 가져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실제 법제도 환경에서는 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회가 실제 사회적 경제 영역 아니라고 얘기하면 협동조합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마을 기업도 있고 저희 같은 생협도 있잖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모아보면 실제 사회가치라는 것들을 측정해낼 수 있을 때의 성과, 임팩트는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큰 임팩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증명해내고 그 증명해내는 것들이 공공기관의 역할들을 좀 강제해내거나 또는 사회 변화에 어쨌든 뭐 이렇게 뭐랄까 리드할 수 있는 조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기복 형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아이쿠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또 큰 성공을 거두어서 저에게 또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이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참 많은 과제들이 우리 사회적 경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현장에 있는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 사실 우리 통계를 보더라도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이 규모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매출이나 어떤 고용 수나 이런 부분에서 격차가 사실 굉장히 커요.
그 평균값은 높아도 중간치로 중간값을 보면은 또 그게 격차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좀 논의들이 사실 몇몇 선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온도차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과정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기조 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회적 경제적 변화 이런 것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적응해 나가야 되거든요. 적응하고 또 새로운 어떤 방향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과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아마 굉장히 큰 격차들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우리 앞에 놓여진, 앞에 좀 선두로 가는 큰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정말 좀 네트워크화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스케일업에 대한 고민도 좀 더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작은 사회적 기업들을 정말 우산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고민들이 사실상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아까 우리 영국의 브라이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성과, 우리 존재 이유로서의 어떤 사회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데이터를 콜렉트하는 것, 그것을 마케팅하는 것, 그래서 소비자들, 고객들에게 정말 로열티를 높일 수 있는 것, 이러한 부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큰 줄기를 좀 잊지 말고 좀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선희 이사님께서도 거의 20년 가깝게 이 필드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여를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또 이렇게 정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을 때, 특히 이런 코비드라든가 ESG,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굉장히 큰 변화들이, 좀 인류사적인 변화들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대기업들은 더 빠르게 대응을 하는 반면 작은 기업들, 또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어떤 고민들을 저희가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나온 이야기들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 쉐어드 밸류 크리에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를 크리에이션 한다는 거는 이제 결국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함께, 쉐어드라는 게 함께 만드는 그 과정도 중요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같이 나누는 그 쉐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아까 김용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를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결국 판로를 개척한다는 것도 결국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어떤 B2C 그리고 또 사회 전반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영국의 사례를 저희가 또 잘 들었던 것 같고요. 또 B2B, B2G의 그런 어떤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또 프랑스의 사례에서 저희가 또 많이 좀 참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자금 조달, 파이낸싱의 측면에서는 또 이런 SPC의 그런 실험들이 앞으로 저에게 또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저는 아까 또 나석권 원장님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존 스튜어트 밀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보다 의지를 가진 몇 사람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토론자 분들, 또 발표자 분들, 또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굉장히 길은 멀고 갈 길은 멀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